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 선점이 중요해지며 세계 각국에서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역시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총력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재민촉에서 국내 유일의 기계기술 연구기관의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상진 원장 만나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기계 분야의 산업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죠. 한국기계연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1970년대에 설립이 되었고요. 1976년도에 창원 지역에 한국기계금속 시험연구소로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7년 세월이 지났고요. 그동안 이제 초창기 때는 주로 국산화 개발이라든지 기업이 필요한 그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래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나가는 그런 선도형 기술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핵심 아젠다인 소부장이라든지 탄소 중립 그리고 공공 안전과 같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우리 기계연구원이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전대에 기계를 통해 가지고 기계 산업을 통해서 발전해 왔었는데 그런 일을 해오시면서 어떤 보람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일단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립됐을 때 우리나라 기계 산업 총 생산액이 3천억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10조입니다. 110조. 예. 무려 거의 40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5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저희 기계연구원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 못지않은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중심의 청정 에너지 체제로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인데요.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전략을 세우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예, 흔히 뭐 생각하시기에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산업과 달리 기계 산업 자체는 사실 탄소 발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기계 기술하고 관련이 있고요. 특히 한 40% 정도는 직접적인 이제 기계 기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쪽에서 굉장히 이제 기술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저희가 어떤 기계 기술을 묶어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큰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탄소 청정 에너지의 기반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리고 전기화를 위한 그런 그 핵심 원천 기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그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공장이 기계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계를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고 또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기계고요. 발전소에도 사실 기계 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다른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도 다 기계가 이제 들어가야지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아마 그 탄소 중립에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욕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마 그 무탄소 그 청정 에너지 쪽은 아마 잘들 알고 계시는 그 수소 경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경제라는 게 결국 수소 자동차 잘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게 생산하는 것도 어렵고 저장하거나 이송하거나 공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이제 생산이라든지 액화 기술 그리고 공급 기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랜트로 만들어서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천연가스를 생산하면 LNG 이제 플랜트에서 액화를 시켜서 LNG 캐리어로 이제 싣고 오는 건 마찬가지로 수소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수소를 생산한다면 액화시켜서 싣고 오고 또 저장해두고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제반 기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제 활용해서 가스 터빈을 돌리거나 아니면 선박용 연료전지를 돌리거나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기계에 대한 기술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 기술, 뭐 예를 들면 화학, 에너지 이런 게 융합이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런 융합 연구를 많이 하시겠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모든 연구가 다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기계연구소 혼자서 하는 연구들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R&D 패러다임도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분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저탄소, 무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연구를 추진하시나요? 말 그대로 이제 저탄소, 무탄소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게 수소, 암모니아 이쪽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연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가스터빈이라든지 선박용 그 동력원 발생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추진하거나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나 운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LNG를 만드는 것처럼 액화를 시켜서 장기간 먼 곳까지 수송이 가능하게 해주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외국에서는 많이 개발이 돼 있나요?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초창기이고요. 아직 대용량 수소 액화 플랜트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같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저희가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자립화뿐만 아니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 이슈를 굉장히 힘들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 이슈들이 꼭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렇게 보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성과 중에서는 미세먼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증 성과가 눈에 띄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제 그 플라즈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필터링 기술을 통해서 유해물질이나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 발생의 사각지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건설기계라든지 군용 특수 차량이라든지 소각로 그리고 연안에 운행하는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진 이제 플라즈마와 그 정전기 필터를 적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70여 대를 제가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97% 이상 그런 미세먼지를 제거한 것으로 성능이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다른 이제 저희는 공군 쪽에 적용을 했는데 육군이나 이쪽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과기부가 투자해서 만든 기술인데 국방부가 써주고 환경부가 그걸 기술을 가지고 또 이제 다른 그대로 확대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출연연의 역할을 굉장히 제대로 발휘한 그런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발적으로 지금 각 부처에서 자기 미세먼지 분야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본부처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범적으로 국방부가 먼저 써주고 환경부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산 정책을 이제 마련하는 큰 성공 사례인데요. 그런 성공 사례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경제 관련 대형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연구비가 총 380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용급 액체 수소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LNG 액화 플랜트와 마찬가지로 수소도 액화를 해서 이송을 하고 보관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이제 플랜트 기술이 되겠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0도에서 액화를 시킵니다. 근데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액화를요? 예, 절대 온도 20도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저온에서 이제 액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고난도 기술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처음 시도하게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저희가 조그만 스케일의 파이로트 규모로 실정을 끝내고 나중에 한 50톤 규모까지 확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소 생산된 수소는 어디서 생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제 그 신재생 고생 에너지를 수소를 통해서 만약에 수전을 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생수소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큰 영역 시각으로 보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배에 싣고 이제 그렇죠. 한국까지 가져오는 네. 그런 일종의 그린 수소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할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액화된 수소는 상당히 이제 안정성도 있고 활용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예, 이게 그 지금은 이제 고압으로 압축해서 수소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700기압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1기압, 2기압 올릴 때는 그게 비례해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무리 압축을 해도 부피가 줄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고압 상태에서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를 시키고 상압에서 저로로 저장을 하는 게 일종의 아이스박스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심 쪽에 수소 공급 그 일종의 주유소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액화 상태로 저장해 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기술 빨리 실용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용화 하시려면 뭐 기업이 참여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기업들하고 같이 계속 뭐 같이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혜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요. 좀 하나 아쉬운 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 기술들을 대기업에서 들여다가 그런 그 액체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립하는 그냥 건너뛰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신기술들이 산업과 현장에 잘 활용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산업과 기업의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계기술은 뭐 산업기술이니까요. 당연히 뭐 그 현장에서 실용화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이전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은 관련된 수요 기업에서 저희를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뭐 관련된 기업 중에 물색해서 컨택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연구원 창업 같이 직접 이제 실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완성도가 저희가 내놓는 기술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게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시에 이걸 메꿔주는 패키징 해주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조금만 매칭을 해주면 저희 재원을 투자해서 그걸 이제 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술의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리고 시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값어치 있는 좋은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걸 아마 기업들한테 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많이 공급을 하고 계시죠? 주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 200여 건 정도 200여 건? 정도 기술 이전을 해드리고 있고 기술 이전을 하면 뭐 그냥 무료로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들어갈 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경비 정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1년에 한 60억 정도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연연의 2021년 연구 성과가 436건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출연연에서 값진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출연연이 이제 처음 시초가 이제 1966년에 키스트가 설립될 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쭉 이제
거의 한 60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아마 출연연예 연구자들이 굉장히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 자부심을 가지고 온몸을 바쳐서 연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연구 인프라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느냐 예. 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초호 개선이라든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예.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뭔가 좀 우리가 국가연구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출연연이 존재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인류의 어떤 번영이라든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좀 고민하는 예. 그런 쪽으로 출연연의 어떤 역할과 미션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 기계연에서 올해 2월에 기계산업 2021년 성과와 또 2022년 전망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올해 국내 기계산업 생산액을 전년 대비 2% 성장한 110조 원대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국내 기계산업 성장세를 좀 밝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뭐 저희가 전망치를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 번도 줄여서 낸 적은 없고요. 늘 좀 긍정적으로 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 나라 기계 산업이 저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계라는 게 설비 투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설비 예. 투자는 또 경기랑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 자체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계 산업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생산액을 전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계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견조하게 현상 유지 내지는 네. 2, 3% 정도의 성장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국제 공급망 문제라든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그거보다 2%보다 네. 더 아마 네.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좀 청취료가 좀 들어온 분야는 기계는 굉장히 그날의 신인도라든지 예. 국격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아,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 제조업에 투자를 할 때 나는 독일제 기계를 그렇죠. 사다가 만든 물건이라는 걸 티를 내고 싶어요. 예. 우리도 그랬었죠. 그 옛날에 저희도 그랬던 예, 것처럼. 예. 그런데 한국 기계도 예. 이제는 거의 이제 극급에 가까운 정도의 옛날 일본 레벨로 제품처럼 예. 받아들일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전보다는 저희가 어떤 힘이 생기지 않았나 예.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거기다가요. 네, 요새 그 IT 네, 그다음에 정보 기술을 기계에다 도입을 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죠. 예, 그쪽에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전통적 기계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렇죠. 디지털 기술 녹여 넣어 가지고요. 예. 거기에 품질의 균일성이라든지 생산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빠지면 이제 예, 예. 기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의 기계랑 달리 이제는 머리가 있는 기계를 팔아야지 예, 예. 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새 우리 스마트 팩토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네네네. 그게 그렇죠. 전부가 기계들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 전자가 연결된 거니까 우리 기계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향을 하고 있고 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는 좀 축소하는 분위기고요. 네. 예, 예. 스마트한 기계, 인공지능이 가미돼서 뭔가 서로 연결이 돼서 그렇죠.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아마 생산 공정 장비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네. 우리 무역 수지에도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기계 산업이. 기계 산업은 적자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무역액조는 일본에 대해서 무역액조지 예. 저희 기계 산업 전체로 따지면 수출입 통계를 네. 보면 흑자입니다. 흑자입니까? 흑자입니다. 그리고 아, 그렇군요. 저희 수출액 보면 반도체 사업이 기계 산업입니다. 예, 예. 수출에서도 2위 정도를 2위 아니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그 정도로 핵심 기계는 일본에서 전부 수입해가지고 적자가 우리 심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만 예. 일본의 부품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완제품은 국내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아. 예를 들면 CNC처럼
핵심 부품 같은 게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립화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수 용도의 이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 장비 같은 것들이 저희가 좀 약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킴 2030을 기반으로 킴 2050 연구 비전을 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새로운 반세기 키트를 마련하고자 하신다고요? 예, 저희 출연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스스로도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킴 2030을 내놓고 핵심 기술인 코어 15라는 그걸 제시를 해서 이제 관련된 업계라든지 기계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화두를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30년 정도, 길게 보면 50년 뒤를 내다보는 과연 그때 우리 인류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럴 거면 기계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물론 뭐 확률이 낮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2050년에 우리 사회상을 반영한 기계기술의 어떤 그 로드맵을 저희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야, 긴 호흡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기계산업 미래를 보여주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오늘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기계 산업 그리고 기계 기술 그리고 기계 연구원의 애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은 부품 장비 쪽에 소부장 이슈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특히 미래에 필요한 부품 장비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탄소 중립은 공정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이 10년 뒤, 20년 뒤에 또 저희 발목을 잡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 기계연구원이 거기에 대한 그 원천 기술들을 확보해서 저희 나라에 퍼뜨릴 수 있도록 저희 제도와 그리고 역량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전 세계에 공통된 담론이 됐습니다. 기존 발전 시스템이나 제조 공정을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핵심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또 기존 설비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또 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참 다행인 것은 오늘 한국기계연구원의 지난 성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 과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